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선. 유서. 밤새도록 봄비가 가을비처럼 주룩주룩 내린다. 봄비라고는 하지만 밤새 내리는 비로 인하여 제법 쌀쌀하다. 종로 상가에 자리한 2층 어느 작은 허름한 사무실. 저 멀리 위로는 낙원 상가가 보이고 왼쪽 바로 아래로는 탑골 공원이 보인다. 10평 남짓한 허름한 사무실의 집기라고는 낡고 작은 소파와 그 앞에 원으로 된 작은 원탁 테이블 위에는 그리 크지 않은 흑백 TV가 놓여있고 테이블 앞에는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한쪽 벽 쪽에 낡은 철제 캐비닛과 바로 위 벽에는 둥근 벽시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전부다. 평소에 창문은 검은 커튼으로 가려진 듯 보였으나 오늘은 비가 오는 탓인지 활짝 걷혀 있다. 허름한 사무실과는 달리 검은색 양복과 검정색 구두로 말쑥하게 차려입은 한 청년이 팔짱을 낀 채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비가 오는 창밖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다. 휴, 2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아직 찾지 못했단 말인가. 이때 녹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누구? 흑표? 예, 접니다 형님. 건출한 키에 건강한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 45도 각도로 고개를 숙여 깍듯이 인사를 한다. 그래, 갔던 일은? 알아냈습니다 형님. 그래, 흑표 수고했다. 아닙니다 형님. 흑표는 비가 오는 창가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며 입을 연다. 형님, 먼저 갔던 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청년은 돌아서며 흑표의 어깨를 툭툭 친다. 그래, 앉아라. 먼저 따뜻한 차부터 들고. 예, 형님. 흑표는 대답을 마치자 비 맞은 옷을 갈아입은 후 물을 끓여 차를 타서 내온다. 드러내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흔히 있는 여직원 한 명 없는 것으로 보아 소박하고 건실한 청년 사업가인 듯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면서 젊은 청년은 조용한 어투로 말을 잇는다. 그래, 찾긴 찾았나? 예, 형님. 사시는 곳은, 생활은 어찌하고 있나? 흑표는 잠시 머뭇거리다 무거운 입을 연다. 휴, 그게 지금 어머님은 안성 어느 작은 기도원에 계십니다. 기도원? 그거 생활은 언제부터 하셨나? 예, 기도원 종무에 따르면 한 2년 전 이곳저곳 떠돌다가 그곳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아니고 잡혀온 것 같습니다. 순간 청년은 미간을 찡그린다. 잡혀와? 왜? 무엇 때문에? 흑표는 난감해한다. 죄송합니다 형님.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청년의 눈빛이 이글이글 불이 붙는다. 내부 상황은? 기도원 측의 철저한 감시로 철통 같은 경비로 내부 접근이 어렵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무튼 상황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년은 담배 하나를 꺼내 문다. 흑표가 재빠르게 라이터를 켜서 불을 붙인다. 흑표, 수고 많았다. 빨리 모시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알았다. 흑표, 너는 고향 어디 조용한 곳에 어머니를 쉴 수 있도록 기거하실 곳을 좀 마련하고. 잘 알겠습니다, 형님. 젊은 청년은 입술을 꽉 깨물며 피우던 담배를 질겅질겅 씹는다. 눈에서는 살기 어린 안광이 뻗어나온다. 흑표, 최 기자한테 안성기도원을 취재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형님. 아참, 흑표, TV 켜보지 그래. 형님, 아직 시간이 안 돼서 TV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후 5시가 되어야 나옵니다, 형님. 아참, 그렇지. 그런 라디오라도. 알겠습니다, 형님. 흑표는 TV 옆에 있는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켠다. 딸깍. 다음은 유서 속보입니다. 2년 동안 탈출을 벌이던 탈옥수 윤철민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쓴 유서를 남긴 채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검경 합동으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탈옥수 윤철민은 자살로서 2년간의 도피 생활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연병력 5만 명을 투입하고도 직접 검거하지 못하고 끝내
자살로서 막을 내리게 한 합동수사본부는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선에서 이 사건을 진두지휘해온 강력계 김성호 부장검사는 오늘로써 합동수사본부를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윤철민이 2년간의 도피 생활에 필요했던 도피 자금은 물론 조력자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계속 수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철민은 TV에서 이상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두 주먹을 불끈지며 부르륵 떤다. 다음 뉴스입니다. 딸깍. 필요한 뉴스가 여기까지라는 것을 눈치챈 흑표가 라디오를 끄면서 입을 연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철민이 결국 죽었군. 흑표,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형님. 이제부터는 형님 행동이 조금 더 자유스러워질 겁니다. 그래, 고맙다. 지금부터는 주간신문에 더 신경 써라. 알겠습니다, 형님. 청년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비벼끄며 흑표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친다. 종로 3가에서 청계천을 지나 을지로 3가 방향에서 충무로를 가기 전에 오른쪽에 스카라 극장이 자리 잡고 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담한 극장으로서 주로 외국 영화를 개봉하는 영화관이다. 스카라 극장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깨끗한 현대식 3층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 현관 입구에는 주간신문 한강이라는 입간판이 보인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3층 주간신문 한강이라는 사무실이 나온다. 사무실은 깨끗했으며 행정부, 보도부, 편집부, 교정부 등 각 부서별로 잘 배치되어 있다. 사무실 한쪽 끝에는 사장실이 따로 있다. 사장실은 꽤 컸으며 원목의 고급 책상에 빙글빙글 도는 회전의자가 있다. 앞에는 긴 황색 가죽 소파가 놓여있고 왼쪽 벽에는 원목으로 만든 큰 스탠드형 괴종시계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다. 그 아래 역시 고급 원목으로 된 긴 타원의 원탁이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고 벽 쪽에는 군데군데 수묵화로 치장하고 있어서 은은함이 현대풍과 고풍스러움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회전의자에는 젊은 청년이 앉아있다. 얼마 전 종로 3가에 있던 2층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흑표와 이야기를 주고받던 그 청년이다. 원목의 고급 책상에는 까만 바탕에 금색으로 쓰인 사장 정민수라는 고급 명패가 가지런히 놓여 빛을 발하고 있다. 정민수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동양난에서 배어나오는 짙은 향기를 맡으며 지그시 두 눈을 감고 있다. 이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아니, 문을 열고 들어오는 여자는 다름 아닌 최미화가 아닌가. 2년 전 탈옥한 윤철민에게 인질로 잡혔던 여자. 윤철민이 도망칠 때 협조했던 여자. 최미화다. 늘씬한 키에 긴 생머리, 계란형의 얼굴, 반달형 눈썹에 새까만 눈동자, 오뚝한 코, 그리고 발그스레한 입술, 한마디로 보기 드문 팔등신의 미인, 초등학교 교사였던 최 선생, 즉 최미화가 확실했다. 2년 전에도 아름다웠지만 꾸미고 난 지금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최 기자님, 여기 앉으세요. 네, 사장님. 최 기자님,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참고 좀 더 견뎌주세요. 예, 사장님. 이 모두가 최 기자님 덕분입니다. 1년 전 주간신문 한강을 만들자고 한 것과 사건 사고 코너에 윤철민 스토리를 연재한 것이 최고의 이슈였죠.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추진력을 발휘한 것은 사장님이셨잖아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미화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장님의 강한 의지력이 큰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고마워요, 미화 씨. 그건 그렇고 윤철민 연재 시리즈도 이번이 마지막 회이지요? 예, 사장님. 헌데 이번 마지막 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예, 잘 알고 있어요, 미화 씨. 기자의 양심상 힘들겠지만 마지막 회 이번 딱 한 번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최미아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이번 일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미안합니다, 미화씨. 최미아는 앞에 놓인 기자 수첩 노트를 덮으며 일어난다.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사장님. 정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는 담배를 꺼내 물고
천장을 바라보며 불을 붙인다. 벌써 2년 전 일이다. 윤철민은 채미화와 함께 대전역으로 와서 교도소에서 알던 흑표에게 전화를 했다. 흑표, 나다. 어이구 형님! 탈옥하신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행방을 몰라 도울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 어디십니까 형님? 아직 대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로 가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검문 검색이 심해 승용차를 보내드려도 검문을 피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대전역에서 도빗놀이로 서울역까지는 오셔야 합니다. 용산에서 내리면 한강다리가 있어서 검문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니 꼭 서울역까지 오셔야 합니다, 형님. 일행이 있다. 여성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윤철민은 수화기를 맞고 뒤에 기다리고 있는 채미화를 실끈 쳐다본 후 다시 입을 연다. 글쎄, 그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님. 대전에 있는 아는 동생 편으로 승용차를 보내드릴 테니 여성분은 승용차로 태워보내시고 형님은 기관차 편으로 서울역까지만 오십시오. 형님. 고맙다, 흑표. 이 은혜 잊지 않겠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바로 직접 모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형님. 그래, 서울서 신세 좀 지자. 이렇게 해서 채미화는 흑표가 보내준 승용차로 윤철민은 대전역에서 화물열차를 택해 도빗놀이로 각자 어려운 서울역에 도착했던 것이다. 도빗놀이란 기차가 역을 출발할 때 천천히 출발하는 틈을 타서 날렵하게 뛰어 탔다가 도착역 가까이 갔을 때 속력이 줄어드는 틈을 타서 신속하게 뛰어내린 후 역사의 개찰구를 거치지 않고 철길을 건너 유유히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윤철민은 흑표를 교도소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곳 서울 청계천 사가 허름한 지하 창고에서 신세를 지게 된다. 창고 안은 두세 개의 책상과 몇 개의 의자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다. 한가운데는 조개탄을 피우는 난로가 놓여 있다. 창고 안에는 작은 쪽방 하나가 있고 그곳에 채미화를 기거하게 했다. 조개탄 난로 옆에 1인용 군용 침대를 놓고 윤철민은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런 곳에 모시게 돼서. 아니다, 흑표.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나저나 이것은 어떠냐? 이것도 검문이 심합니다. 그러나 어느 곳보다도 이곳이 안전한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봉쇄돼 있다시피 해서요. 고맙다, 흑표. 당분간 신세 좀 져야겠다. 신세라니요, 형님. 윤철민은 한쪽 옆에 말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채미화를 바라본다. 흑표는 어느새 눈치를 챈 듯 입을 연다. 걱정 마십시오, 형님. 그리고는 채미화 쪽으로 두어 걸음 다가간다. 최 선생님이라고 하셨죠? 누추하지만 계시는 동안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채미화는 윤철민을 바라본다. 윤철민도 채미화를 바라보며 잠시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연다. 최 선생님, 죄송합니다. 곧 나가게 해드릴 테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채미화는 벌써부터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하여 윤철민과 채미화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철민과 채미화는 차츰 사이가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삼시세끼 밥을 같이 먹는 것은 물론 잠자는 시간과 윤철민이 체력을 단련하는 시간 외에는 한 공간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채미화가 학교에 한 달간 아프다는 핑계로 병가를 낸 장기 휴가도 끝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장시장을 관리하러 나갔던 흑표가 반초죽음이 되어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하면서 겨우겨우 기어들어왔다. 형님! 헌 철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윤철민과 채미화는 화들짝 놀란다. 흑표! 무슨 일이냐? 형님, 당했습니다.
당하되니 누구에게 뭘? 흑표는 채 대답도 하지 못하고 푹 쓰러지고 만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흑표를 본 최미아는 기겁을 하며 사시나무 떨듯 발발발 떤다. 그러나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최미아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상처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흑표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싸매주며 간호해준다. 덕택의 흑표는 이틀 만에 기운을 차린다. 흑표, 어떻게 된 일인가? 차근차근 자세히 말하라. 흑표는 피멍으로 인해 왼쪽 눈이 감기다시피 하며 채 다친 옆구리를 감싸면서 입을 연다. 광장시장마저도 종로 붉은파가 관리하겠다고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형님. 뭐라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그만. 윤철민은 말을 끊는다. 식구들은? 동생들도 모두 당해서 잠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 당장 준비해. 내일 처리한다. 예? 내일이요? 그래. 아유, 안 됩니다, 형님. 그놈들은 무지막지한 놈들입니다. 그리고 형님은 지금 수배 중입니다. 잡히는 날에는 끝입니다, 끝. 걱정하지 마라. 이번 일만 끝내면 잠잠히 있을 테니. 형님, 그래도... 그러한 흑표의 완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심을 굳힌 듯 윤철민은 두 주먹을 불끈지며 부르르 떤다. 내일 당장 불곰한테 간다. 윤철민의 확고한 의지를 느낀 흑표가 강한 어조로 입을 연다. 형님, 그럼 쓸만한 동생들 몇몇 붙이겠습니다. 필요 없다. 이번 일은 나 혼자 처리한다.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해야 상인들도 동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저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하하. 그런 몸으로? 그래도 제 몸 하나는 건사할 수 있습니다, 형님. 그래, 그렇다면 좋다. 사실 흑표는 잘나가던 종로 붉은파의 중간 보수였다. 7년 전 서울로 진출하기 위해 황금 노른자 자리인 종로를 노리고 전라도 목포에서 올라온 흑혈파와 종로 붉은파 간의 극장 단성사와 피카디리 극장 사이에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피비린내 나는 일대 큰 사건이 있었다. 연장을 든 목포 흑혈파의 기습에 종로 붉은파가 잠시 밀리는 듯 했으나 전열을 가다듬은 종로 붉은파가 결국 흑혈파를 괴멸시키는 대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으니 양파 간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다. 종로 붉은파에서는 흑표가 그 책임을 지고 5년이란 감옥 생활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쓸쓸히 홀로 출소한 흑표는 종로 붉은파 보스인 불곰을 찾아갔으나 이미 모든 조직이 갖춰진 종로 붉은파에서 자신이 설 곳은 없었다. 흑표는 불곰의 묵인하에 자신을 따르는 몇몇 부하들과 종로 사가와 청계천 사가를 시작으로 종로가 쪽으로 길게 난 광장시장에서 상인들에게 금전이나 일수일을 하면서 조금씩 세력을 늘려갔다. 이 연년이 흐르면서 흑표의 세력이 커지자 차츰 위협을 느낀 종로 불곰파가 광장시장을 관리하고 있던 흑표를 급습한 것이다. 종로 3가에서 단성사로 가다 보면 그 남쪽에 종묘로 통하는 일직선의 골목길이 나온다. 그 골목에는 한옥으로 잘 지어진 요정들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일당이 광장시장을 접수한 것과 두목인 불곰의 생일이 겹쳐 겸사겸사 이곳 요정에서 자축연을 열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자 종로거리는 술 끊인 한량인들이 거리가 된다. 윤철민은 검정색 중절모를 눌러 쓴 후 퉁퉁 부은 얼굴을 한 흑표를 앞세워 붉은파들의 축하연을 벌이고 있는 요정으로 향한다. 흑표, 단시간에 빨리 끝내야 한다.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예, 형님. 단성사 뒤쪽으로 돌아서자 20-30m 앞에 골목이 보였고 2층 한옥으로 된 깔끔한 요정이 자리하고 있다. 불례성을 이룬 골목에는 이미 건장한 청년 주먹들이 양옆으로 대략 한격으로 목석처럼 서 있다.
불곰을 호위하는 충성도 높은 정예의 젊은 주먹들이다. 불곰파가 요정을 통째로 빌린 탓에 타 손님들은 얼씬도 하지 못했다. 윤철민과 흑표가 골목으로 들어서자 젊은 청년들이 앞을 가로막는다. 흑표가 오른손을 지켜들며 단호하게 외친다. 비켜! 너희들 같은 조물애기들에게는 볼 일이 없다. 건방진 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말을 채 끝내지도 않고 앞에 있던 청년 한 명이 오른손을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흑표의 인후부를 단번에 파낼 듯한 기세로 번개처럼 뻗어온다. 그러나 흑표의 오른손이 더 빨랐다. 배에서 헛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뱉으며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진다. 흑표의 오른 주먹이 상대의 왼쪽 옆구리를 강타한 것이다. 이 광경에 양쪽으로 도열해 있던 젊은 주먹들 20여 명이 우르르 몰려 나오며 둘을 에워싼다. 그중 한 명이 고함을 지르며 순간적으로 공격해온다. 이 새끼가! 그러나 이때 멈춰라! 카랑카랑한 음성이 들리는 순간 쥐가 조용해지며 머리를 90도로 숙이면서 재빠르게 양쪽으로 길을 열어준다. 쓰러져 있던 한 명도 얼른 일어나 90도로 깎듯이 고개를 숙인다. 키는 180cm가 넘어 보이고 몸은 유도로 단련된 듯 몸집이 무척이나 단단해 보인다. 검정 양복을 입은 30세 안팎의 사내다. 거구의 청년은 주위에는 아랑곳 없이 흑표를 막아선다. 아니, 넌... 그래, 나 흑표다. 불곰에게 진 빚을 갚으러 왔다. 빚이라. 아직 정신을 못 차렸나 보군. 저런 조물애기 한 놈 데리고 빚을 받으러 왔다고? 거구의 청년은 흑표 위에 우두커니 서 있는 윤철민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목젖이 보이도록 웃어 제친다. 하하하하, 건방진 놈. 어디서 감히 형님 이름을 함부로 불러? 옛날 같으면 이 흑표 앞에서 얼굴조차 듣지 못한 애송이 놈들이 많이도 컸구나. 뭐야, 이 건방진 놈. 우리 형님한테 받을 빚이 있다면 그 빚은 내게서 받아야 할 것이다. 말끝이 흐리기도 전에 거대한 주먹이 흑표의 관자놀이를 향해 빛의 속도로 날아왔다. 흑표의 동작 또한 전광석화처럼 빨랐다. 흑표가 거대한 주먹을 순식간으로 피하며 일격을 가하려 할 즈음 날카로운 새소리와 음성이 들린다. 윤철민이다. 비켜라! 시간 없다, 흑표! 말소리가 공기 속을 파고들기도 전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헉 하는 이승을 하직하는 사람들이 저승문을 들어서는 듯한 비명소리를 지르며 거대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썩은 고목 쓰러지듯 앞으로 팍 꼬꾸라진다. 그리고는 개구리 뻗듯 뻗으며 사지를 파르르 떤다.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충혈되어 있고 입에서는 거품이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다. 흑표 뒤에 있던 윤철민이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흑표를 순간적으로 밀쳐내고 자신이 직접 거구의 청년의 후두부를 걷어찬 것이다. 그러자 누군가의 입에서 거친 소리가 튀어나온다. 쳐라! 순간 윤철민의 눈에서 안광이 뿜어나온다. 어딜 감히! 윤철민의 짧은 네 마디가 들리는가 싶더니 젊은 청년들이 늦가을 서리 맞은 낙엽처럼 나뒹길기 시작한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흑표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저 아하고 감탄사만 자아내면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번갯불보다 더 빠르고 날렵하게 처리하는 행동이 자신이 나서는 것은 오히려 거추장스럽고 방해만 된다는 것을 금방 파악했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자신이 조폭들에게 당하고 있을 때 단 1, 2분 만에 해치운 윤철민이지만 오랜만에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다. 비록 좁은 골목이라고는 하지만 폭은 대략 4m 정도는 되어 보였고 양쪽 블록으로 쌓아올린 담장 높이도 어림잡아 어른 키 하나 반은 되어 보인다. 이러한 담장 높이에도 아랑곳 없이 윤철민의 몸이 허공을 향해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는가 싶더니 양쪽 담장에 허공을 제비처럼 날아다니며 성난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는 듯한 발길질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가을 아침 찬소리에 감잎 떨어지듯 맥없이 나뒹굴었기 때문이다. 건장한 청년 주먹 20여 명을 처리하는데 걸린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 듯하다. 흑표의 놀라움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사실 윤철민 자신도 자신의 발길질에 주먹괴나 쓴다는 청년 주먹들의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나가떨어지는 것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중학교 시절부터 방학이 되면 공무원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계룡산 토굴에 기거하는 백발노인에게 전수받은 풍운무의 위력이 이처럼 대단할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가자, 흑표! 예, 형님! 아직까지 벌린 입을 채 다물지 못한 흑표다. 그도 그러것이 흑표 자신도 살벌한 검은 조직 세계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러한 싸움 실력을 가진 자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설의 싸움꾼 김두한이나 이정재 그리고 시라소니마저도 윤철민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할 것 같았다. 윤철민은 앞으로 약간 흐트러진 검정색 중정을모를 바로 잡고는 쓰러진 젊은 청년들을 뒤로 한 채 요정 안으로 재빠르게 발길을 옮긴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소설, 처절한 복수, 레드 선!